1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했을까요? 뭐 문체부나 대한체육회가 등 많은 곳에서 대책을 내어놓았지만 아시다시피 여전히 학교 체육 현장이나 또 실업팀이나 이런 곳에서는 인권 침해가 반복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부 법률과 제도가 바뀌었지만 과연 선수들이 체감하는 스포츠 현장은 얼마나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오늘 이 포럼에서 최 선수가 남긴 말을 되새겨보면서 한국 스포츠가 직면하고 있는 어떤 인권 상황을 점검하고 변화를 향해서 발걸음을 내디디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깃을 고추 세우는 어떤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발제와 자담 토론회에 함께 해주신 패널 선생님, 발제자 선생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줌과 유튜브에서 함께 하시는 우리 포럼 회원님들도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최 선수가 남긴 그 뜻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실천해 나가는 어떤 첫걸음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난번과 같은 자리에서 실시를 하고 있지만 지난번이랑 조금 다른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발제를 맡아주신 함은주 박사님을 소개드립니다. 함은주 선생님은 스포츠인권연구소에서 대외협력위원장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고요. 현재 쿠스프 대학스포츠협의회의 스포츠인권위원회에서 활동도 하시고 또 서울시 체육회에서 성평등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아다시피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선출의 느낌이 풀풀 나는 그래서 선수 생활 안 한 사람들한테는 좀 약간의 그런 위압감을 주시긴 하지만 지금 나이가 많이 들어서 서로 비슷한 몸 상태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 함은주 선생님 짧게 하실 거예요.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발제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 가시지 말고 저희 패널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발제를 맡아주신 함은주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함은주입니다. 지금 저기 표시된 것과 같이 저는 스포츠인권연구소에서 대외협력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이 발제와 준비를 하면서 이 발제를 준비하면서 제게도 지난 1년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9년 국가대표 코치 성폭력 사건 이후에 그 문체부의 스포츠 혁신위 활동도 이제 그때 딱 종료가 된 시점이었고, 그러니까 종료가 돼서 이제 한 반년 정도가 지나지 않은 그런 시간이었고요. 또 스포츠 인권연구소를 시작한 지 한 2달여 정도 지났을 무렵에 이 본 사건을 접했었는데 이때 그래서 굉장히 좀 이렇게 당혹스럽기도 하고 힘들고 굉장히 이런 복합적인 감정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작년에 국회에서 그 발표를 하면서 2019년 이후에 늪을 열심히 헤쳐나왔다고 생각했는데 뒤돌아보니 한 걸음도 못 떼고 제자리였던 것 같다라는 표현을 했었는데요. 사실 지금도 그때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허망하고 또 안타깝고 그리고 답답하고 매우 이제 복합적인 그런 감정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그 어떤 스포츠계에 그리고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좀 손톱만큼의 희망이라도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가 그 사람들의 죄를 밝혀줘 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사망하게 된 데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감독과 트레이너 그리고 선배 선수의 지속적인 폭력과 괴롭힘, 가혹행위가 있었습니다. 그 폭력과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최숙현 선수는 운동을 포기하기도 했었습니다. 지도자의 설득으로 1년 만에 복귀하였으나 괴롭힘이 지속되자 2020년 1월 팀을 이적합니다. 그러면서 2월부터 그가 사망한 6월까지 6개 기관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경찰 고소 등을 진행했지만 고 최숙현 선수는 아무런 응답도 보호도 받지 못하고 죽음을 결심할 만큼의 절망만 경험하게 됩니다.
지속적인 폭력과 가혹행위의 피해자가 6차례나 관련 기관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들은 부실하게 대응했고 회피했고 방조했으며 은폐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체육계의 뿌리 깊은 성과 성적 지상주의는 선수의 폭력 가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방기하고 가해 선수의 올림픽 출전 가능성을 점치며 포상하고 격려까지 하였습니다. 이것이 당시 피해자가 마주한 상황이었습니다. 고교 졸업 앨범에 이제 흙길 말고 꽃길만 걷자 이런 다짐을 적으며 활짝 웃었던 최숙현 선수. 성적과 성과를 중시하며 폭력과 괴롭힘을 용인하는 스포츠계의 인권 침해와 위계 문화, 그리고 부실한 신고 시스템과 부적절하고 안일한 대응, 아울러 체육단체의 방관과 은폐, 그로 인해 반복 지속되는 스포츠 폭력으로 우리는 소중한 사람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그를 잃었을 때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계의 악습과 폐단으로 인해 우리의 젊은 선수들이 희생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체부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한 특별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특별감사를 돌입했습니다. 당시 시민단체는 문체부 역시 조사의 대상이지 조사의 주체가 아니라고 제대로 된 조사단을 구성하라고 요구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는 지속되었고 약 한 달간의 조사 결과는 이미 알려지고 밝혀진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결과에 대한 조치 요구 역시 대중의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넘겨야 될 것 같은데. 예. 대한체육회 및 체육단체의 안일한 대응과 총체적 부실, 그리고 관리 소홀의 확인, 또 대한철인 3종 협회의 위법 행위 확인 등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출직인 대한체육회장에게는 엄중 경고, 사무총장에게는 해임을 요구하고 대한철인 3종 협회 관계자는 수사 의뢰 및 중징계를 요구합니다.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의 당시의 감사 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문체부의 경우에는 체육국장을 보직해임하고 전 체육국장 및 체육정책과장에게는 엄중 주의 조치를 내립니다. 엄중 경고가 여러분 엄하고 중하게 느껴지십니까? 뒤에도 설명을 하겠지만 엄한 경고를 받고도 대한체육회장은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사무총장은 임기를 마쳤고 체육국장은 다른 보직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미 다른 보직을 맡아서 가 있었던 이전 국장과 과장에게 내린 주의가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그를 잃었을 때 대한체육회는 어땠나요? 당시 그 최숙현 선수의 사건을 인지했어도 인지 못했어도 문제인 이 문제의 골프 사진을 남긴 대한체육회장은 스포츠 폭력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 관리하겠다며 강력 처벌과 징계, 폭력의 강력한 발본색원, 폭력 발생 우려 장소의 CCTV 설치, 선수 및 지도자 대상의 교육 등을 대책이라며 내놓았습니다. 이미 그 1년 전에 들어본 것이었습니다. 네, 2019년에요. 사건 발생 시마다 뻔한 사과만 반복하고 책임지지 않는 것이 체육계의 수장이라니, 그리고 아직도 그가 수장이라는 현실이 매우 아프고 슬픕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의 특별진상조사단의 감사 결과 및 조치에 대한 설명을 했었습니다. 한 달여간의 조사 뒤인 8월 28일 감사 결과를 문체부가 발표했는데요. 이에 대하여 대한체육회는 이 PPT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그 감사 결과, 특히 징계 조치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하겠다며 반발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런 설명 자료까지 내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엄중한 책임 물었을까요? 대한체육회 어디에도,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자료 어디에도 사무총장 해임 결과에 대한 내용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제가 2020년 11월 대한체육회 100주년을 기념하는 사무총장의 이름으로 된 기념사가 게시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로써 설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2021년 1월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있었죠. 그리고 2월 새로운 사무총장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럼 당시 국회에서는 어땠을까요?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은 야당의 선수 출신 국회의원의 기자회견으로 세간에 알려졌습니다. 이후 스포츠 폭력 신고자나 피해자 보호, 그리고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즉 최숙현법이 발의가 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철인 3종 경기 선수 가혹행위 및 체육 분야 인권 침해에 대한 청문회, 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 진상조사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당시 주요 가해자는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청문회는 피해 증언 그리고 가해 사실을 확인했을 뿐 스포츠 폭력의 구조적인 문제와 책임에 대해서는 접근조차 못한 맹탕 청문회였습니다. 분통만 터졌던 청문회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당시 시민단체들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하여 토론회, 설명 발표, 대정부 및 언론 대응 등 이런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의 죽음은 스포츠 분야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스포츠 폭력의 참담한 실상을 재인식하고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공동대책위에 참여한 단체가 총 41개 단체였는데요. 이는 스포츠 관련 대응과 관련해서 역대 최다 참여한 숫자였습니다. 그럼 이런 과정을 겪고 문화체육관광부 국회 등은 구체적인 이제 대응과 대안을 내놓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런 대응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체부는 스포츠 폭력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스포츠 혁신위의 권고안을 적극 이행하겠다며 특히 10대 핵심 과제를 선정하여 특별히 관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권고 중에 하나였던 스포츠 윤리센터도 조속히 설립하며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표준 계약서도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행들을 하고 있다며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계 인권 침해를 근절해 나가기 위해서 윤리센터를 설립했고 국민체육진흥법을 세 차례 개정했고 학교 운동부 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또 운동과 학습을 마련할 수 있는 학교체육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이 공존하는 체육 생태계를 만들기 위하여 공공 스포츠 클럽을 확대하고 또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한다. 또 스포츠 과학을 통해서 국가대표부터 학생 선수까지 경기력 향상을 지원한다 등 이런 홍보 자료들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어떠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더 이상 스포츠 폭력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기대가 되십니까? 스포츠 문화가 바뀔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생기십니까? 선수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운동하고 피해를 입었을 때 즉시 그 피해를 신고하고 보호받을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모두가 행복하게 스포츠를 향유하며 자신의 스포츠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갖게 될 것 같은가요? 그래서 다시 살펴봤습니다. 살피지 않아도 보이는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스포츠 인권 침해 근절될 수 있을까요?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주목받고 막중한 역할을 부여받았던 스포츠 윤리센터. 스포츠 혁신위원회의 권고로 설립이 추진되긴 하였지만 독립성, 전문성, 신뢰성의 기본 원칙에 기반하여 구성, 운영하라는 이행 권고와 그 권고 취지, 그리고 혁신위가 제안한 구성안은 고려하지 않은 채 안일하게 설립을 추진해 오다가 고 최숙현 선수의 사건으로
스포츠 윤리센터의 중요성이 제기되자 아주 급하게 그리고 부실하게 출범하였습니다. 기존 대한체육회 체육계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우며, 그러니까 즉 독립적이고 전문성 있는 구성원을 채용 임명하고 스포츠 윤리센터가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하도록 제도적으로 사업과 권한, 예산을 부여해야 했습니다만 그 무엇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출범하게 되면서 태생적 구조적 한계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많은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초대 이사장이 7개월 만에 사퇴를 했고 윤리센터가 쏟아지는 신고와 진정을 처리할 수 있는 그에 맞는 역량을 아직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최숙현법이라 불리는 국민체육진흥법은 또 어떤가요? 법의 목적에서 국위 선양을 삭제하고 체육인의 인권 보호 내용을 추가했으며 스포츠 윤리센터의 기능 강화, 폭력 체육 지도자의 제재 강화, 또 인권 침해 우려 지점의 CCTV 설치, 선수와 소속기관 간의 표준 계약서 개발과 보급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은 신고와 처벌에만 집중된 내용이 주이고 또 스포츠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근거는 빠진 덕지덕지 헝겊을 덧댄 누더기법이 되었습니다. 인권을 기반으로 모든 사람의 스포츠 참여를 보장하고 전문체육, 학교체육, 생활체육의 균형을 이루는 스포츠 시스템으로 스포츠 패러다임의 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스포츠 기본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고 최숙현 선수 이후에도 선수 사건 이후에도 스포츠계는 또 폭력 사건으로 인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올 초에 프로 스포츠 선수들의 학생 선수 시절의 폭력과 가혹행위가 드러나 사회에 충격을 주었는데요. 이와 관련한 대책 역시 근본 대책은 없고 폭력을 행사한 학생 선수에 대해서 낙인만 찍고 인권적이고 교육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스포츠 선수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표준 계약서도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선수보다는 직장 중심적인, 직장 친화적인 계약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관리하겠다는 혁신이 권고 중 10대 핵심 과제는 어떨까요? 스포츠계의 악습과 병폐를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행 과제들은 여전히 지지부진입니다. 앞서 보셨던 문체부의 홍보 자료에도 누락되어 있습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보려고 합니다. 혁신위는 학생 선수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는 학기 중 주중대회 참가를 금지하고 주중대회는 주말대회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준비하기 위한 기간과 예산을 주도록 했습니다. 체육계의 저항이 가장 컸던 권고이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문체부는 이의 이행을 미루다가 올해 대한체육회 사업으로 연구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그것도 주중대회, 주말대회 전환 방안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주중대회, 주말대회 전환 환경 분석 및 의견 수렴에 대한 연구입니다. 지금껏 주중대회의 주말대회 전환을 반대해온 체육계의 전환 환경과 의견 수렴이라니요. 이 본 연구 사업비가 8천만 원이거든요. 8천만 원의 세금을 들여서 통계적으로 반대할 모양입니다. 문체부의 대응에 실망하셨겠지만 체육계의 대응은 실망이랄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신 것, 봐오신 것 딱 그만큼입니다. 대한체육회는 대한철인 3종 협회만 관리단체로 지정하고 관련자를 징계했습니다. 책임 회피성 징계라고 할 수 있죠. 대한체육회장도 재선에 성공했고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문체부가 해임하라고 했던 사무총장은 이전 임기를 마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기흥 회장은 재선에 성공한 후 올해를 체육인 인권보호 원년으로 천명한다며 스포츠계 폭력 근절과 인권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스포츠 윤리센터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흔들리고 부족한 역량에 허덕이는 틈을 타서 대한체육회에 사무총장 직속 정식기구로 스포츠 인권실을 신설했습니다. 은근슬쩍
스포츠 윤리센터의 기능을 대한체육회에서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면서 스포츠 윤리센터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합니다. 스포츠 인권기구의 독립성, 전문성, 신뢰성은 안드로메다로 가는 것 같습니다. 한편 고 최숙현 선수 폭력 가해자인 트레이너 안모 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받았고, 감독은 7년, 장모 선수는 1심에서 4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유족이 항소를 한 상태이고 2심이 진행 중입니다. 이 역시 사안에 비해 엄중하지 않은 구형이라 대중의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나마 입법과 판결 등에선 미미하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앞서서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지만 2차 개정된 최숙현법이 19일,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행이 됩니다. 또한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고 학교 운동부를 중심으로 한 전문체육 선수 양성 시스템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스포츠 클럽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스포츠 클럽법 역시 보완할 점이 있지만 스포츠 생태계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는 근로복지공단이 고 최숙현 선수의 죽음은 자살이 아닌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이라는 판정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는 스포츠계의 첫 산업재해 인정이며 스포츠 선수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사례라는 의의를 가집니다. 특히 스포츠계의 폭력과 가혹행위 등 괴롭힘을 업무상 재해, 즉 산업재해라고 지목한 점, 그리고 이를 반복적으로 재생산해온 스포츠 구조는 노동 환경의 관점에서 산업재해를 생산하는 환경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1년간에 있었던 변화와 대응 대책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변화가 보이십니까? 그리고 어떤 기대가 느껴지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스포츠계의 폭력은 아직도 끊이지 않습니다. 앞서서 잠깐 언급도 했습니다만 프로스포츠에서 그리고 실업팀에서 고등학교의 학생 선수가 국가대표 선수가 폭력을 행사하고 가혹행위를 하고 또 지도자가 선수를 편취하고 협박합니다. 그리고 대개 이런 사건들은 그냥 각각 한 사람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구조적으로 행사됩니다. 고 최숙현 선수 사건에서도 그랬지만 피해를 제보한 선수들은 대개 2차 피해를 입습니다. 2차 가해가 일어납니다. 피해자인데 보호받지 못하고 내부 고발자 취급을 당합니다. 계속 달려야 하는 스포츠 현장에서 일상을 이어가지 못합니다. PPT에 소개한 드라마 런온에서처럼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앞서 이야기했듯이 스포츠 폭력은 구조적으로 발생하고 가해도 은폐도 다 구조적으로 처리됩니다. 구조가 원인이기도 하고 구조가 방법이며 결과입니다. 고 최숙현 선수를 죽음에 이르게 한 업무상 재해, 그러니까 즉 폭력, 위계, 괴롭힘은 스포츠계에 구조적으로 내재된 문화입니다. 문화라는 말은 그 구조가 행위자들에게 내재화되어서 반복되고 만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건이 구조적이다라는 것은 가해와 피해, 그리고 피해와 죽음 사이에 다른 행위자들과 그들의 행위가 구조적으로 연결되어서 전체 사건을 구성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구조가 작동하여 사건을 일으키고 은폐하며 급기야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한겨레 20일에 엄기호 교수의 칼럼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최근 알려진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을 다룬 내용이었는데요.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의 구조와 너무 닮아서 더 사무치게 와 닿았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를 죽음에 이르게 한 그 요인들, 그리고 그 구조 속의 행위들, 그리고 그 행위들을 행한 행위자들, 그것들이 엮인 구조는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 아직도 그대로인 것일까요? 진상조사를 그렇게 해두고 대책을 이렇게 내놓았는데도 말입니다. 그 진상조사와 대책이라는 것들은 어떤 놈이 범인인가를 밝히고 그 범인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거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구조가 문제다라는 말을 그렇게 하는데도 구조는 건드리지 않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스포츠의 구조나 조직 전체가 스포츠 폭력 등 인권 침해 사건 발생과 은폐의 원인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 현재의 스포츠 구조가 어떻게 연결되어 공모하며 작동했는지 철저하게 따지는 일, 이 구조에 있는 자들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고 관계를 맺었는지 각각의 책임을 묻는 일, 이를 토대로 스포츠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일, 그리고 이를 위해 연대하고 협치하는 것, 이것이 진상조사와 대안 마련의 시작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들의 죄를 밝히는 것만으로도 사건은 끝나지 않습니다. 범인만 밝혀봤자 또 다른 범인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제 메달이 중요한 시대는 지났습니다. 즐기는 시대입니다. 정부는 전문 체육인들과 생활체육인들이 스포츠 인권을 보장받으면서 마음껏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간섭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라고 대통령이 올 신년사에 언급을 했습니다. 대통령 신년사에 스포츠를 언급하다니요. 예,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이전에도 이런 말도 했습니다. 스포츠 인권을 위한 법과 제도가 아무리 그럴듯해도 현장에서 작동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라고요. 무용지물이 되지 않게 끝까지 제대로 책임지고 신경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제가 엄기호 교수의 칼럼을 잠깐 소개했었는데요. 그 칼럼에 소개한 내용은 이제 이런 사건을, 이런 구조적인 사건을 해결하려면 책임지고 통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책임져 주십시오. 이 구조적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체육계를 통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나이키는 스포츠 인권 연구소의 자문과 협업을 통해 플레이뉴, 새로운 스포츠의 미래란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캠페인 광고 말미에 좀 즐겨도 되잖아? 라는 멘트가 나옵니다. 즐겨도 됩니다. 하지만 즐겨도 되는 스포츠계 문화와 구조는 아직입니다. 올림픽이나 국제대회에 출전한 국가대표 선수들이 가끔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즐기겠습니다. 좀 힘들어도 즐기면서 하려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즐긴다는 것은 무한의 경쟁과 그 경쟁을 치르기 위한 모든 고통과 억압마저도 즐긴다는 것으로 들립니다. 마치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뭐 이런 뉘앙스인 것이죠. 나이키의 캠페인 좀 즐겨도 되는 것과는 매우 다른 것입니다. 스포츠 선수들이 책임과 자유를 토대로 자율적 행위와 의사결정을 하면서 존엄하고 즐겁게 스포츠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은 캠페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좀 즐겨도 되는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전 그 안타까운 그 사건은 많은 이들을 각성시켰습니다. 스포츠 폭력에 대한 대중의 감수성이 더 높아졌고 기업에서도 관심을 가집니다. 앞서 런온이라는 드라마를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드라마의 소재나 에피소드로 스포츠 선수와 폭력 이슈를 다룰 정도로 사회의 인식이 달라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 방영을 시작한 라켓소년단이라는 드라마는 배드민턴을 하는 중학교 학생 선수들의 소년체전 도전기로 이들이 주인공입니다. 굉장히 밝고 굉장히 흐뭇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드라마. 그래서 특히
그 드라마에서도 이런 폭력 소재가 다루어질 만큼 사회의 인식도 많이 바뀐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특히 이제 최근에 지금 방영 중인 라켓 소년단에서도 다루고 있는 폭력 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 선수, 그 학교 운동부의 어떤 그 관성이나 이런 것들이 관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드라마에도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모습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 예, 이제 각설하고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데요. 지금 제가 그 PPT에 게시한 이 그 한국체육계 감독 코치의 위기심한 환경을 지적하는 광고, 그런 환경들은 선수 생명 쥐고 있는 코치 감독들의 폭행, 성범죄에 저항하기 어렵게 하는데 한몫하는 거임. 정말 위계질서 심하고 선수들을 폭행하는 건 문화가 아니라 바뀌어야 하는 악습이다. 또 우리 스포츠계의 공정과 평등, 존중이 뿌리내리길 바랍니다. 누군가를 학대해서 받아오는 메달 필요 없습니다. 이 글은 그 나이키의 그 캠페인 광고에 달린 그 댓글이었습니다. 이것 말고도 굉장히 이 광고에 공감하고 지지하고 또 스포츠계의 변화를 촉구하는 그런 댓글들이 엄청 많이 달렸었는데요. 이렇게 그 스포츠 폭력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고 인식이 더 높아지고 목소리가 더 커지면 이 목소리들의 힘으로 스포츠 구조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나이키 광고에 달린 그 대중의 그 댓글들을 보면서 그런 작은 희망을 가져본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문주 선생님 역시 그 발표가 계획보다 조금 더 길어지긴 합니다. 오늘도 한 10분 정도 길어지긴 했는데요. 나름 굉장히 선방하셨고요. 아까 제가 쉬는 시간에 끊기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시간에 저희가 해야 될 일들을 잘 짚어주신 것 같고요. 지난 1년 동안 있었던 일, 과연 무슨 일이 있었고, 그럼 이 순간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한 생각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광고에는 사실은 패널이 5분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었던 천인 3종 정지은 선수 같은 경우는 오늘 스케줄 때문에 좀 어려워서 저희가 미리 사전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격적인 패널 세션 하기 전에 정지은 선수의 인터뷰 편집본을 같이 시청하시고, 그리고 나서 정지은 선수의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이 포럼을 진행하도록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는데요. 정지훈 선수는 아다시피 지난해 최숙현 선수 사건이 있었을 때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면서 이 사건들을 목소리를 냈던 정말 몇 안 되는 현역 선수였고요. 그로 인해서 상당히 굉장히 어려움도 많이 겪었지만 지금 여전히 대전시청의 선수로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응원을 보내는 동시에 또 우리 정지훈 선생님 선수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아마도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그 인터뷰를 하면서 느꼈던 그런 감정들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정지훈 선수와 함께 진행되었던 사전 인터뷰를 같이 시청하시겠습니다. 룸메이트였어요. 친한 후배였고 같은 방을 썼던 후배였기 때문에 많이 애기던 동생이었죠. 항상 밝은 아이였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저랑 같이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그러니까 먹는 거를 서로 좋아하니까 먹는 거 얘기하면서 그렇게 그냥 스트레스 풀었는데, 쉬고 있었는데 딱 연락이 온 거예요. 그렇게 됐다. 저는 그냥 막 온몸이 떨리더라고요. 바들바들 떨리면서 그냥 눈물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믿기지도 않았고요. 너무 충격을 많이 먹었었죠. 그때 제가 같이 고소를 하고 변호사도 같이 썼으면은 아무래도 좀 더 큰 힘이 되지 않았을까. 그게 제일 좀 후회가 되는 것 같아요. 달라진 거라고는 제가 느끼기엔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그냥 협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좀 그냥 물갈이한 거? 그런 거 빼고는 저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욕 안 하고 때리지 않는 정도. 지금 대전시청은
분위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저는 어떻다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다른 종목들, 다른 구기 종목 이런 것들에서는 아직은 좀 폭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뉴스에 몇 번 나오는 거 보면 아직은 더 많다고 느끼고 있어요. 지금도 막 때리면은 잘해요. 때리면 하겠죠. 하긴 하겠죠. 근데 그거는 사람의 인권이 아니라 그거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솔직히 매번 비참했죠. 매번 비참했고, 내가 성적 하나 때문에 이렇게 모욕감을 받으면서, 이렇게 맞으면서 해야 하나, 이게 맞는 길인가라는 걸 수백 번, 수천 번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참 어려운데, 너무 많아서 진짜 이걸 다 말할 수가 없을 만큼, 이거는 너무 기본이었고요. 나가 뒤져라, 그리고 그냥 이런 거는 그냥 거의 매일 들었어요. 매일 수십 번? 그냥 진짜 이런 건 너무 수두룩빽빽해가지고 이제 참고 맞으면서 하는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그 시대는 이미 지나갔고, 저도 다 맞으면서 욕먹어가면서 운동을 해봤고, 그렇게 해서는 너무 운동 생명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는 더 오래 하지는 못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 너무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너무 마음에 담아두면 그게 마음에 병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더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너무 감추려고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렇게 해봤는데 그게 독이 되더라고요. 그냥 무조건 주위 사람들, 부모님이라든가 그냥 윤리센터, 인권위원회라든가 이제는 다 이야기해줬으면 좋겠어요. 폭력, 폭언이 아닌 그냥 선수의 그걸 믿고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없었어요. 저는 스포츠의 인권이라는 거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알게 됐어요. 그냥 말 그대로 선수들의 인권, 그리고 그런 방안들, 해결책, 신고를 하면 바로 이렇게 신고 접수가 돼서 빠른 대처나 빠른 대응 같은 게 좀 더 도움이 돼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죠. 네, 잘들 보셨지요? 그 정지훈 선수 원래 제가 아는 선수였고요. 이번 사건 통해서 작년에 처음 만나게 돼서 몇 번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했었는데요. 이번에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가장 어려웠던 것은 사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그래 그래서 뭐가 변했니? 라고 물어봤을 때 정말 그냥 1초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똑같아요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은 이번 포럼을 준비하면서 가장 제 개인적으로는 이걸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그런 순간이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정진 선수까지 얘기 듣고요. 이제부터 패널 분들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원래 오늘 포럼은 사실 지난번에 발제와 어떤 그런 토론의 형식이 아닌 오늘은 각자 현장에서 자기의 위치에서 지난 1년들을 돌아보고 자기가 했던 일들, 경험한 일들을 좀 현장의 목소리를 좀 나누자라는 취지로 모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패널들을 선정할 때 그 되도록이면 현장에서 현장을 좀 취재하거나 또 법률적인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현장의 선수나 지도자들 위주로 해서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신 패널들을 제가 간략하게 소개 드리고요. 각자 패널들이 제가 미리 전해준 질문을 순서에 따라서 같이 진행을 하기로 하고 있고요. 지금도 그 줌이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질문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그
중경고등학교 김승겸 교장 선생님이 해주신 질문을 받았는데요. 조금 이따가 패널 토론하면서 그때 그 학습권 얘기 나오면 같이 곁들여서 질문을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맨 오른쪽에 앉으신 분은 하문주 선생님 이미 소개하셨고 이미 벌써 출동하셨던 분이고요. 그 옆에 계신 우리 김정우 변호사님은 법무법인 서상에 계시고요. 민변에 최근에 그 스포츠 인권팀이 발족을 해서 여러 스포츠 관심을 가지신 변호사님들이 함께 협업을 하고 계신데요. 민변 스포츠 인권팀에 소속으로 계시고요. 유명한 사건이죠. 그 정종선 언남고등학교 축구부 감독 사건에서 굉장히 활동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정우 변호사님, 감사하고요. 그 옆에 계신 분이 한겨레 스포츠팀의 이준희 기자님이고, 저도 오늘 실제로는 처음 뵙는데 제가 뵀던 특별히 오셨던 이유는 지난 2월에 한겨레 탐사팀에서 그 최숙현 사건 6개월 후에 우리가 어떻게 변했냐에 대한 기획 보도를 3차례에 걸쳐서 내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그 기사를 읽고 이번에 1년을 준비하면서 그럼 그 6개월 하고 나서 그 이유는 어떻게 됐나 참 궁금하기도 해서 기자님 모셨습니다. 한겨레의 이준희 기자님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다음에 마지막 앉아 계신 분은 가기 전에 사실은 한 명 더 있죠. 원래 우리 광고할 때는 그 전 크로스컨트리 스키 국가대표를 지냈던 이은경 선생님이 계신데 며칠 전에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하시다가 좀 다치셔서 지금 병원에서 누워 계십니다. 근데 그래도 오늘 꼭 참석하시겠다라고 제가 강요하지 않았는데 꼭 하시겠다고 그래서 지금 줌으로 지금 연결되어 있고요. 지금 병원에 있는 탕비실에서 혼자 지금 보고 있고 질문지를 미리 받았기 때문에 질문지에 대한 그 답들을 가지고 계셔서 이따가 같이 좀 들어오셔서 패널의 한 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은경 선생님 약간 고개를 끄덕해 주시면 네, 저분이 이은경 선생님이시고요. 마지막 제가 더 설명을 안 드려도 다 알 만큼 우리나라의 스포츠계에 어떤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목소리를 내오셨던, 현역에서 일하셨고 선수들을 키우셨고 국가대표 하셨고 특히 한체대라고 하는 정말 우리나라 엘리트의 정말 핵심에 계셨던 여준영 젊은 빙상인연대 대표셨던 여준영 코치님이신데요. 정말 드문 분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목소리 내는 게 아마 이 업계에 있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너무나 힘든 일이고 굉장히 외로운 일이고 지속하기 어렵지만 지금까지 꿋꿋이 버티고 계시고 이렇게 같이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흔쾌히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마 여준영 선생님께서 해주실 수 있는 현장의 이야기들이 사실은 우리가 잘 볼 수 없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보시고 계실 것 같아서 오늘 특별히 오셨습니다. 우리 여준영 코치님. 네, 제가 이렇게 그냥 간략하게 소개 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패널 분들 모시고 이분들의 이야기를 좀 듣겠는데요. 한문주 선생님도 이따가 같이 질문하면서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같이 얘기하시면 되고요.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작년 1년 전에 이 최숙현 사건이 터졌을 때 우리는 아마도 그냥 평상시와 같은 일상을 아마 지속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듣고 이 이야기가 사회적인 이슈로 커져 나가는 것들을 보시면서 그 당시에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가 좀 궁금해요. 그리고 이제 차차 이제 그 1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좀 얘기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먼저 우리 순서대로 그래서 김종호 변호사님 때부터 그때 1년 전에 그때 무슨 일을 하고 계셨고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년 전에 이 최 선수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당시에 저는 이 선수가 철인 3종 선수잖아요. 제가 그때 한참 사이클에 심취해서 입문한 지 한 1년 정도 돼서 정말 서울 근교에 이렇게 다양한 코스들이 있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었구나 이런 것도 느끼면서 또 이 운동이 주는 그 사이클이 주는 그러한 성취감 같은 게 있더라고요. 개인 기록을 계속 단축할 수 있고 이런 등등을 즐기면서 너무 즐겁게 이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요약하자면은 저는 사이클 위에 오르면 항상 저절로 웃음이 지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또 고통을 겪다가 이 선수가 이런 선택까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어땠을까, 이런 엄청난 충격과 또 만약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이런 거를 이제 고민하게 되었던 그런 계기였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사실 이제 스포츠 쪽에 이런 여러 전문가들이 있는데 본인들이 스포츠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 우리 변호사님은 스스로 이제 스포츠를 즐기시는데 얘기를 들으면서 최석현 선수 일지에 보면 그렇게 욕을 먹고 혼나면서 맞으면서 했던 그 기간 중에서도 어느 날 기록이 잘 나와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기뻐하는 장면이 일지에 쓰여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철인 3종이란 경기 자체가 이 친구들이 견디는 데는 정말 선수들이잖아요. 그 극도의 고통들을 참아내는데 최고인 선수들이 이 고통을 참아내고 그 성취를 했을 때 그 기쁨들에 대한 걸 보면서 이 선수가 이렇게 견디길 잘하는 선수가 그 생을 놓을 때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을까, 어떤 마음일까, 이런 걸 좀 상상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감사하고요. 자, 이준희 기자님 그때 어떤 상황이었죠? 안녕하세요. 한겨레 이준희 기자이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아무래도 기자이다 보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뭐 취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걸 뭐 가장 먼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당시에 이제 회사에서 저희 스포츠팀에 그때 당시 이제 김창금 선배가 팀장이셨는데 좀 이 문제를 중요하게 다뤄야 되겠다라고 해갖고 이제 취재를 바로 시작을 했죠.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스포츠팀에 온 지가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됐을 때였는데 그 상황에서도 약간 좀 이게 외부에서 보는 거랑 이 내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랑 조금 이렇게 거리감이 있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선수들 만나거나 뭐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 밖에서 봤을 때는 좀 비상식적인 이야기들을 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취재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SNS에 선수들이 막 글을 올렸어요. 이제 그분들을 이제 중심으로 취재를 했는데 약간 이야기 해주는 게 되게 충격적이고, 특히 그 당시에 이제 김규봉 전 감독이 뭐 폭행했던 뭐 이야기들이나 심지어 뭐 같은 팀 자기 팀 소속 선수들만이 아니라 다른 팀 선수들까지 폭행을 해서 막 운동을 그만두게 하고, 이런 문제들을 들으면서 이게 정말 상상 이상이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건 아마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참 특별한 순간이었던 것 같은데, 이준희 기자가 외부에서 그냥 일반인의 시각을 보다가 기자의 눈으로 또 이걸 내부의 어떤 문화들을 직접 접하면서 겪었던 일종의 이질감 같은 것들이 있었을 것 같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사실 SNS를 통해서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이 최석현 선수의 전 스승이었어요. 그래서 그 스승님이 실명을 안 밝힌 채 그냥 정말 쌍욕을 SNS에 올려놔서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이제 그냥 쉬쉬하면서 덮고 지나가려고 했던 게, 그 경험을 했던 여러 선수들과 지도자들이 그런 페북이나 SNS를 통한 이런 그런 목소리에 조금씩 기울이면서 이게 사건이 좀 이슈화가 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은경 선생님 지금 이렇게 들어갈 수 있나요? 아니면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럴까요? 예, 이은경 선생님, 혹시 이은경 선생님은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2019년부터 20년까지 대한체육 스포츠 인권 전문 강사로 활동을 하며 이제 지도자, 학부모님, 선수들을 대상으로 스포츠 인권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소식을 들었을 때에는 큰 충격과 슬픈 상실감이 들었습니다. 신고 체계까지 정확히 알고 있던 선수였지만 어떠한 기관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었기에 고 최숙현 선수가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스포츠계 전체가 사각지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스포츠계의 인권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이미 들었기 때문에 큰 사건들이 있었을 때에도 담담하게 받아들였지만 해당 사건의 경우에는 이런 인권 교육을 진행하는 이제 강사자로서도 도움이 되지 못한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 이은경 선생님 지금 얘기하신 거를 들어보면서, 이은경 선생님이 국가대표 선수였지만 은퇴 후에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어요. 정책과학원에서도 일을 하고, 그다음에 스포츠 인권 강사로도 좀 활동을 했는데, 저도 비슷한 감정을 느꼈어요. 저도 인권 얘기 많이 하고 교육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굉장히 자괴감이 들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좀 들게 했던 그런 순간이었는데 아마 이은경 선생님도 비슷한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그 여준영 코치님. 저도 그 당시에 뭐 여러 기관이랑 이제 그런 곳에서 스포츠계를 좀 변화시키고 싶은 마음에 회의도 참석하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많이 변화되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이렇게 변화하면 나쁜 일보다는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찰나에 또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이 벌어져서 굉장히 저도 자괴감도 들고 상실감 또 뭐 이렇게 하는 일이 과연 좋게 잘 하고 있는 건가라는 회의적인 생각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빙상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 선수들도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도 많이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도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는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그 여준혁 코치님의 이야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저도 개인적으로 저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게 아마 해도 안 된다라는 생각일 것 같아요. 이렇게 했는데도 여전히 또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때마다 약간의 무기력감을 계속 느끼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한 모임이 아마 오늘 포럼의 의미인 것 같고요. 이렇게 모여서 이런 같은 고민들을 함께 할 때, 그리고 저희 여기 모인 분뿐만 아니라 줌이나 유튜브로 함께 하신 분들을 통해서 힘을 얻고 같이 고민을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지난 1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나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김정우 변호사님은 현장에서 이제 변호사로서 이런 스포츠의 여러 가지 비리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해 오셨는데요. 지난 1년 동안 이제 활동을 해 오시면서 최숙현 선수 사건 이후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꼭 그 전후의 법률적인 거 아니더라도 전반적으로 1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럼 마이크 주시고. 네. 저희 민변에 실은 문화예술 위원회. 스포츠 위원회가 이제 생긴 게 작년이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스포츠 인권 팀이 결성된 거는 또 올해 1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활동을 전에 이렇게 해왔다기보다는 개별적으로 사안에 따라서 이렇게 대처해 왔던 것이 그런 실정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이 팀 단위로 더 성과를 어떻게 활동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걸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지원을 할까 이런 거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종종선 감독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고소 대리를 했는데요. 이 네. 고소 대리라는 거는 그러니까 피해자를 보조하는 역할입니다. 이 형사 처벌이라는 거는 검사가 기소 주체가 되어서 국가를 대표해서 하는 절차고 이 보조하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제한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원래 그 피해자 대리를 하는 부분이요. 그런데 이 사건은 이제 그러니까 작년 1월달에 기소가 되어서 1심이 진행되었고 올해 1월달에 1심 선고가 나왔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저희가 가장 중시했던 부분이 이 축구부 고등학교 축구부 운영비를 횡령한 사건이고 또 학부모를 성폭력을 행사한 이런 사건인데 그 두 부분은 다 무죄가 나왔고 다만 이제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하는 축구비를 전용했다라는 그런 부분만 지금 유죄가 인정이 되어서 지금 이제 항소심이 이제 얼마 전에 엊그제 이제 첫 기일이 열렸고 이 처벌을 하는 과정은 법으로 하는 제도들은 그렇습니다. 성격상 굉장히 오래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집중을 계속 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에 익숙한 이제 저희들이 잘 계속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이 성과를 1년 사이에 어떻게 냈냐라고 물으시면 저희가 참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데 계속 관심 갖고 지켜보고 이렇게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히 그 피해자들을 대리해서 고소 대리인으로 이렇게 하시다 보면 이게 사실은 개인이 감당하기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게 의도적으로 가해자 쪽에서는 이거를 굉장히 예를 들어서 피해자의 어떤 진술을 계속 얘기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성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드러나게 하고 시간 끌기 또 거기에 이제 힘 빠지는 거죠. 거기 대응하다 보면. 그래서 결국에는 뭐힘 빠져서 못할 게 이렇게 밀어붙이는 게 있는데 그런데 정말 많은 힘을 주고 계셔서 든든한 마음이 듭니다. 네, 감사하고요. 네. 자, 우리 이준희 기자님은 지난 6개월 지났을 때 기획 기사도 쓰시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특별히 모셨는데요. 그때 6개월 때 느낀 점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후로 또 6개월이 지났는데 어떻게 변했는지 현장에서 취재하시면서 기자로서 어떤 것들을 보셨나요? 일단 저는 기자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썼던 기사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제가 처음 이제 최석현 선수 사건 취재를 할 때 약간 좀 사건이 마무리가 되어 갈 때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두 가지 보도를 좀 해야겠다, 후속 보도로. 이제 첫 번째가 저희가 이제 했던 최석현 사건 그 후, 그래서 그 후에 어떤 변화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막 그 당시에 선수들이 많은 증언을 했는데 그 선수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후속 보도를 꼭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나 했고, 다른 하나가 이 최석현 선수가 사실 이제 어떤 그 사건의 피해자로서만 언론에 나왔던 건데 그 선수의 뭔가 그 선수로서 어떤 선수였나 이런 부분을 좀 조명하는 기사를 한번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때. 근데 이제 그 두 번째 거는 이제 저희 한겨레 토요판에서 하우영 선배라는 분께서 좀 쓰셨고 이제 탐사팀으로 제가 또 잠깐 자리를 옮기게 돼가지고 그 기회를 잡아서 이제 쓰게 됐는데 그 당시에 이게 꼭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한 20명 조금 넘는 선수들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현역 선수가 6명이었는데 그 중에 이제 선수 생활을 이제 현역으로 하는 게 2명밖에 안 남아 있었던 거죠. 6개월밖에 안 지난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되게 이유를 모르게 재계약이 안 되고 이런 상황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선수들이 당시 사건 때랑 6개월 뒤를 비교해 보면 사실 사건이 한창 이제 막 언론에서 이제 난리가 났을 때는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고 얘기를 했는데 6개월 뒤에 다시 만나니까 오히려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한번 이제 확 휩쓸고 가니까, 그리고 막 재계약이 안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현장에서는 이제 막 지도자들이 뭐 한번 언론 보도가 나왔으니까 뭐 때리거나 이러지 못하지만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아, 이젠 때리지도 못한다니, 욕도 못 하겠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비아냥되는 이런 환경에 이제 처해 있다 보니까 약간 언론에 대해서 사실 원망도 많이 들었고, 뭐 당신들은 이게 한번 보도하면 끝이지만 여기서 살아가야 하는데 이제 얘기 못 하겠다, 사실 이런 얘기도 좀 듣기도 했고, 그래서 더 많이 필요성을 느꼈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어떻게든 좀 스포츠 인권 문제라든지, 그리고 아까 사실 발제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좀 구조적인 변화라던가 이런 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언론으로서 어떻게 뭐 그런 걸 할 수 있을까? 제가 이제 스포츠에 많은 관심이 있다가 스포츠 기자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바깥 사람의 시선에서 좀 봤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성적이나 뭐 이런 거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언론 보도도 근데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 많이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조금 스포츠의 다양한 모습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좀 그런 부분을 전할 수 있을까? 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얘기를 들으면 그냥 과연 그랬구나 이런 생각들을 할 텐데, 아시다시피 경기도시청의 여자팀은 지금 거의 사실상 해체된 수준이고 지금 선수가 없죠. 그리고 그 선수가 고발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어떤 팀이 해체되는 수순으로 갔다라는 것 자체가 이 목소리를 냈던 선수들한테는 엄청난 부담이 됐고, 오히려 이제 내부 고발자 같은 느낌으로 굉장히 핍박을 받는 게 있고, 제가 우리 이준희 기자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던 게, 그때 아마 정진 선수가 재계약이 불발돼서 안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한 달 있다가 다시 재계약이 되고, 그때 뭐 황희 장관 새로 된 다음에 막 여기저기 뭐 언론 되고 뭐 이러면서 좀 약간 미심쩍기만 또 다시 이제
재계약이 됐다는 얘기 듣고 조금 다행이라는 얘기 듣기도 했는데. 네, 네, 맞습니다. 아, 그 한 가지 더. 네네, 말씀하시죠. 네. 아, 이게 저희가 그 당시에 이제 좀 기사를 세 가지를 핵심으로 준비를 했었는데요. 이제 떠난 자, 뭐 남은 자, 쫓겨난 자 이렇게 해서 떠난 자는 이제 그 최승현 선수 사건 이후에 이제 운동계에서 떠난 사람, 그리고 쫓겨난 자는 이제 재계약이 안 돼서 쫓겨난, 그리고 남은 자는 이제 남아 있는 선수 이렇게 나눴었는데, 그 이제 내러티브 방식이라고 선수의 이제 개인의 입장에서 약간 소설 느낌으로 이제 쓰는 방식이었는데, 그걸 했던 이유가 이제 선수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없었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뭐 피해 사실 증언 같은 걸 하긴 했지만 그거 외에 사실 언론에서 뭐 또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 뭐 사실 전문가분들이 뭐 이런 건 많았지만 선수 개개인들의 목소리가 좀 많이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을 했던 건데, 그 황희 장관이 그 이후에 그 기사에 나왔던 편차이 정진 선수를 만나가지고 네. 직접 얘기도 뭐 1시간 정도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네. 네. 그 기억하시겠지만 지난번 우리 1차 포럼 때 문경란 대표님이 얘기했을 때 어떤 당사자성이라는 얘기 했었는데요. 우리 스포츠계의 선수들이나 지도자들, 당사자들이 자기 이슈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까 6개월 전과 후가 목소리가 오히려 더 줄어들었다는 얘기 들을 때 이게 왜 이럴까가 아마 그 구조가 좀 보이는 듯한 그런 힌트를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언론계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특히 성적 위주의 매달 몇 개 땄나 이게 아니라 스포츠의 다양한 가치를 좀 봐주는 그런 기자님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했고요. 지금 이은경 선생님 지금 그 인상을 쓰시면서 지금 계속 동감하고 계신데 혹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재직하고 있는 한국교육개발원의 학생선수 e스쿨 팀의 부서 또한 학생 선수들의 인권 교육을 위해 콘텐츠를 제작하고 기획하며 학생 선수들의 인권 보호를 더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이제 학생 선수들의 인권을 위해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었던 거는 그만큼 교육부에서 이제 학생 선수들을 신경을 쓴다라는 맥락으로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은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바이며, 학생 선수들이 해당 콘텐츠를 수강하여 인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판단의 기준이 생기고 대처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딱딱한 게 어제 2시까지 답을 썼어요. 그래서 그걸 약간 읽는 듯한 느낌이 나서 다른 선생님들이랑 좀 다른 느낌이긴 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마 당사자성 얘기할 때 가장 그 당사자로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많았던 분이 아마 여준영 코치님 같은데요. 여준영 코치님은 지난 1년 동안 어떤 일들을 하셨고 어떤 변화들을 느끼셨나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빙상은 새롭게 빙상연맹이 출발을 했고요. 그래도 아직까지 많이 변화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악습과 관행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직 저희 연대에도 여러 형태의 피해자분들이 조언을 얻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연락을 취하시고 또 도움받고 싶은 분들도 연락을 계속 주고 계셔서 저희가 최대한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는데 계속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선수 생명이라든지 지도자들 생계가 달려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저희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이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종목도 다르고 또 처한 위치도 좀 다르긴 하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보는 느낌들이 좀 비슷한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어떤 부분들은 또 많이 두드러 맞아서 또 이제 좀 많이 알려져서 또 좀 변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엘리트 스포츠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들은 좀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우리 함원주 선생님 발제하느라 좀 고생하셨는데 지금 아마 이 얘기 나눌 때마다 계속 이제 하고 싶은 말들이 계속 끓고 있을 텐데 제가 아까 좀 많이 혹사를 해서 좀 출전 기회를 안 줬는데 이제 출전을 좀 해보실까요? 어떤 말씀을? 앞서서 제가 그 시민단체 활동과 관련해서 그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그 저희가 공동대책위를 출범을 한 이후에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성명서도 발표하고 국회에서 토론회도 하고 또 뭐 기자회견도 하고 뭐 이런 그 공식적인 활동도 했지만 사실 그 내부적으로 저희가 굉장히 많은 회의와 또 그 뭐 국무총리실에 가서 그 의견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국회의원을 별도로 또 따로 만나기도 하고 이제 이러면서 이 구조적으로 이걸 바꾸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에 대해서 그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그 행정기관에 가서 그 정책화되고 그게 이행으로 바뀌는 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혹은 실제로 이행되는 단계에서 그런 것들이 다 깎여버리고 그냥 이렇게 굉장히 그냥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만 이렇게 그냥 이렇게 딱 하고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결국은 그 과정에서 또 이제 그 체육계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큰 저항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그 저항이 더 많이 언론에 또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계속 이제 저희의 이런 노력들이 묻히거나 그런 것들이 변화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점이 사실은 그러면 안 되지만 실제로 현장에 있는 사람들 정말 몇 안 되는 분들이긴 한데 좀 이렇게 그 좌절하게 만들고 뭐 좀 지치게 만들고 사실은 그런 점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다시 그 기운을 냈다가 또 절망했다가 막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1년 내내 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사실 그 이준희 기자님도 와 계시지만 제가 이제 또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것들이 그 사건이 발생하면 초반에 사회부에 계신 기자님들의 인터뷰 요청이 줄을 잇습니다. 그래서 인터뷰가 되고 보도도 다 사회부 쪽에서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어느 일정 정도의 기간이 지나고 이제 어떤 대응이나 대책 같은 것들이 나오고 이제 이러면 사회부에서는 쏙 빠지게 되고 체육부 기자님들이 기사를 그렇게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거의 관점이 약간 방향이 약간 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체육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사들이 훨씬 많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이제 여론이 아예 그냥 관심이 없어지거나 좀 묻히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사실 201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경험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안타깝다. 그러니까 그거만큼 어쩜 이렇게 사회부의 시선과 체육계의 그 그러니까 체육부의 시선이 이렇게 다를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마이크를 잡은 김에 네. 생각난 이야기가 있어서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얼마 전에 그 제 운동을 같이 했던 제 대학 동기를 만났어요. 그 친구는 올림픽 메달리스트고요. 그리고 굉장히 그러니까 하키계에서 정말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선수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운동신경이 정말 엄청나게 좋은 선수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수는 되게 힘들어 보이지도 않았어요, 표정이. 예, 그리고 연습을 그렇게 열심히 하거나 막 개인 훈련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그 이 스킬 테크닉도 굉장히 뛰어나고 뭐 하나 이렇게 습득하면 굉장히 왜 빠르게 배우고 이렇게 응용하는 그런 친구 있잖아요. 그런 친구였는데 어린 나이에 국가대표가 되고 올림픽에 출전하고 그리고 메달 따자마자 바로 은퇴했습니다. 그리고 하키계를 뒤도 안 돌아봤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연락도 잘 안 되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같이 그 만나서 밥을 먹게 되었는데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운동을 그만뒀냐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난 사람이 싫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싫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운동을 그만둔 친구들한테 굉장히 많이 듣는 표현이거든요. 난 거기 사람이 싫어서 사람 때문에 그만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그냥 넘어갔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싫다라는 이야기에는 그 사람이 했던 여러 가지 굉장히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행위들이 존재해왔던 겁니다. 괴롭힘, 폭력, 뭐 성희롱,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만연되어 있던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게 계속 존재할 수 있었던 거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건 결국 그 구조가 그러니까 그 문화가 아직도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람이 싫다라는 이야기, 사람이 싫어서 그만뒀어라는 이야기를 그냥 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겠다. 네, 거기에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꼭 다른 분들에게도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사람이 그냥 실어지진 않았겠죠, 그죠? 뭐 어떤 그 행위가 있었고 이유 때문에 있고 가장 우리가 안타까운 게 그렇게 능력 있고 재능 있던 이 선수가 그 스포츠를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고 다시는 안 돌아오는 어떤 이런 그 마음을 잘라내는 어떤 이런 일들이 정말 수두룩하게 벌어지고 있고 제가 본 선수들도 그렇게 뛰어나고 즐거웠던 선수들이 다시는 스포츠를 돌아도 보지 않는 이런 현상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지금 시간이 제가 이제 우리 본격적인 질문 가기도 전에 지금 맛배기를 막 이러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지금 11시 26분이에요. 지금 12시까지 한 2시간 보고 있는데 지금 여러 요구들이 오고 있는데 빨리 진행을 해라. 지금 뭐 하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지금 줌으로 올라온 질문들도 있어서 이거를 다 끝내고 이걸 소개하면은 조금 시간이 좀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약간 중간에 지금 올라온 질문들을 소개를 하면서 이 소개에 대한 우리 패널들 중에 어떤 반응이 있으면 이것까지 같이 해서 같이 진행을 하는 게 좀 진행상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올라온 그 의견이요. 중경고등학교 김승경 교장 선생님이 올려주셨는데 학기 중 주중대회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이게 혁신이 권고 중에 굉장히 핵심 내용이었는데 뭐 코로나니 뭐니 하면서 지금 그냥 어영부영 뭐 주중대회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 때문에 학습권의 침해가 굉장히 심하다. 그리고 이거는 교육청에서는 아무리 줄이려고 해도 경기단체 체육회 인식이 아직 변하지 않는 한 계속 답변되고 있다. 이런 현실을 좀 말씀해 주셨고요. 요 의견은 최고의 서울 최고의 우리 스포츠인권연구소의 운영인으로 있는 이병호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이병호 선생님이 또 다른 의견으로는 근본적으로 엘리트 중심의 주류 체육인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태도가 학교 운동부를 엘리트 선수 수급 차원에서 바라보는 게 문제다. 지금 이제 정말 재능 있고 잘하는 선수들을 자기의 가능성을 풍성하게 열는 이런 게 아니라 선수 넘버로 보고 메달을 위한 수급으로 보는 어떤 이런 관점들의 문제가 있다 얘기했고요. 나이키에서 우리 같이 협업을 했던 유현지 선생님께서는 인터뷰를 보고 나서 정지훈 선수한테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 권영섭 교수님 생리학 전공하신 분인데 달리기도 잘하시고 근데 이분께서 지금 굉장히 긴 답글을 주셨는데요. 질문은 이렇습니다. 이거 아마 미국에 계시니까 조금 핀트가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이분은 아니 왜 이렇게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 폭력 기관이나 팀에 대해서 왜 책임을 묻는 사례가 없냐. 최근에 배구 선수의 과거의 폭력 일대에서 낙인 시끗하면서 왜 그때 그 학교, 교장, 감독들에 대한 책임은 주어지지 않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하셨고요. 대부분 가해자인 개인에게 대부분의 책임을 묻는다면 현재 상황은 바뀌기 어렵다. 그러니까 그거를 때린 사람만 처벌하는 게 아니라 이를 관리 감독하고 이를 막아야 될 사람들도 이번에 보면 참모총장 옷 벗었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을 보면 이런 일들이 왜 체육계에 벌어지지 않았나 이런 질문을 우리 권영섭 선생님께서 하셨고요. 그다음에 또 질문이 있는데 잠재적인 피해자가 또 가해자가 될 선수 또 학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 왜 신고를 못할까? 왜 저항을 못할까? 이런 이유는 뭘까? 뭐 이런 내용들을 좀 학문적으로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는데 저도 심리학 하기 때문에 선수들의 어떤 마음에 대해서 많이 묻고 보고 했는데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친구들이 이 얘기를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아마 몸소 겪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분은 이제 외국에 계시고 아마 답을 몰라서 하기보다는 좀 답답해서 이렇게 드린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 하시고 아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플로에 오는 질문 이외에도 아까 정정선 감독 지금 무죄 판결 2개 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쉽기도 하고 그 이유가 뭘까 그 두 가지였는데 횡령하고 성폭력 그 학부모 성폭력에 대한 게 굉장히 큰 이슈가 돼서 그때 제 기억으로는 PD 수첩에서도 막 하고 그랬는데 그때 막 당당하게 나는 잘못이 없다 막 이랬는데 실제로 지금 무죄 판결이 났다는 게 좀 약간 충격적이어서 좀 조금만 더 좀 상황을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면 변호사님께서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김정우 선생님. 네, 그 형사 절차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무죄가 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재판을 참관을 하면서 목격했던 바로는 이게 참 어려운 구조라는 게 이 결국에는 목격자도 전부 이제 학부모님들이고 왜냐하면 학부모님들과 그 학교 코치단과 함께 있던 사적인 공적인 모임이지만 또 사적인 모임을 하던 뭐 회식 자리, 뭐 뒤풀이 자리 이런 데서 주로 발생을 하니까요. 그런데 목격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분들이 법정에 나와서 나는 목격한 바가 없다라고 이렇게 자꾸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실까? 그러니까 실은 다 목격을 하셨을 거고 다 아실 텐데 왜 저러실까라는 그런 의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그 학부모님들과 그 자녀들, 그러니까 학교 스포츠에 뛰고 있는 선수들의 이제 미래가 걸려 있는 일이고, 다 이렇게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피해자이면서도 또 같은 가해자의 또 그룹에 속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한 그런 공동체 관계, 비슷한 연대 관계처럼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에는 감독이 무너지면은 우리 아이들도 피해를 본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실 텐데, 하여튼 그런 구조 때문에 실은 그 정종석 감독이 구속이 되면서 저희가 기대했던 거는 이 구속이 되는 거를 계기로 수많은 진술들이 이렇게 본물처럼 터져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또 왜 이 감독을 이거를 조사하느냐, 학부모들이 돈을 원해서 모아서 학교 필요한 비용으로 쓰라고 드린 거를 왜 횡령이라고 하느냐라는 이런 항의가, 그러니까 실은 훨씬 투서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탄원서가 감독 편에 학부모인데 내가 원해서 다 드린 거다. 근데 왜 그거를 문제 삼느냐, 왜 수사를 하느냐, 이런 탄원서 훨씬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수사할 때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던 사건이고요.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들으니까 답답한 현실이지만 좀 이해가 되는 바도 있고, 사실 자식의 미래를 담보로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것처럼 부모가 피해자에서 공모자로 변하는 어떤 그런 순간들인 것 같고요. 우리가 늘 얘기했던 어떤 그런 침묵의 카르텔, 뭐 이게 동조 내지는 공모, 아니면 같이 공범까지 이렇게 가는 그 부분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이런 일이 일어났고, 그것 때문에 또 이 법적에서 좀 어려움 겪었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혹시 지금 패널 분들 중에 지금 얘기들이 이제 두 가지로 모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질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는 구조의 문제, 하나는 문화의 문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구조적인 문제는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어떤 그런 침묵의 카르텔이든지, 아니면 특기자 제도가 가지고 있는 우리 자녀의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는 감독들, 그리고 실제로 언남고등학교 축구부, 명문으로 알려져 있던 고등학교 축구부지만 없어졌잖아요. 그때 막 없어지고, 이런 리액션들이 가져오는 일종의 더 이상은 얘기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종의 암묵적인 어떤 그런 프레셔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이제 구조랑 관련된다면 사실 문화는 또 다른 차원의,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그 합숙소나 이 선수들 운동부 문화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폐쇄성이나 경직성, 뭐 이런 것들이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두 부분의 차원에서 어떻게 변화해야 될까, 왜 안 변할까, 뭐 이런 차원으로 제가 질문을 던지려고 했었는데, 시간 관계상 그거를 따로따로 아니고 좀 뭉뚱그려서 구조와 문화 두 가지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질문을 미리 드리고요. 요 답을 하셔도 되고,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여러 가지 아까 권영석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김승경 교장 선생님, 이병헌 선생님, 뭐 이렇게 또 이현지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좀 자유롭게, 이제부터는 제가 순서 안정하고 먼저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부터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수업할 때 이렇게 자꾸 이렇게 지적질해서 우리 학생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교수여서 좀 자유롭게 원하시는 분들이 먼저 얘기해 주셨고, 이 타이밍에 우리 이현경 선생님도 아까 그 대사 적은 거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제가 질문, 이준희 기자님? 네. 네. 그 아까 주중 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이나 사실 학생들의 이제 교육에 대해서 조금 정말 그 가치관이라던가 이런 게 확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사실 아까 그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말씀하셨지만, 그 제가 대통령 신년사를 그때 봤을 때 이게 조금 저는 약간 아이러니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아까 말씀해주신 이제는 메달이 중요한 시대는 지났습니다. 뭐 즐기는 시대여야 합니다. 이 문장 바로 앞에 나오는 게 지난해 손흥민, 류현진이 뭐 김강현 선수가 뭐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굉장히 뭐 세계인들에게 뭐 용기를 전했다, 이런 내용이 사실 나와요. 네. 우리가 이제 이게 뭔가 가치를 바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아직도 이제 뭐 성적이라든지 뭔가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항상 이거 밑바탕에 깔고 가고 있고, 그리고 선수들이 뭔가 이제 공부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성적을 내는 뭐 약간 기계처럼 생각하는 거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 되게 굉장히, 물론 다들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뼈저리게 느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그 미얀마에서 지금 군부 쿠데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올림픽 수영 대표가 한 명 있는데 이 미얀마 선수 중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수영 그 예선을 통과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본선에 올랐는데 이 선수가 그 올림픽 출전을 거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선수를 인터뷰를 했는데 막 이야기하는 게 되게 뭐 수준이 높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뭐 따로 이제 대화를 좀 더 나눠봤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이제 체육이라는 거를 스포츠라는 거를 되게 뭐랄까 교육 그리고 사람과 사람 간의 연결되는 방식 이런 걸로 많이 받아들였다고 하면서 이분이 한 얘기가 현대 스포츠가 지나치게 기록과 승패에 연연한다. 그리고 운동선수들에게 더 나은 인간이 되도록 가르치는 것을 잊어버리고 선수들을 경쟁에만 집착하는 존재로 만들었다. 그리고 이분이 한 얘기가 또 자기가 철학이랑 스포츠를 하기 위해서 철학과 교육학을 열심히 공부를 했대요. 그러면서 스포츠가 춤, 음악 등 예술처럼 아이들에게 인류 사이의 상호 연결을 느끼는 법을 가르칠 수 있는 좋은 도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제 메달이 중요한 시대는 지나갔다 이렇게 선언을 했지만 그 선언 이후에 어떤 내용이 있었나 이 선수처럼 뭔가 그런 스포츠를 그럼 다르게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고 사실 이제 한국에서 올림픽 스타라고 하면은 떠오르는 선수들이 있는데 뭔가 이런 그분이 뭐 이야기한 올림픽 정신 같은 게 막 있거든요. 올림픽이 뭐 평화가 중요하고 그런데 이제 미얀마 올림픽이 지금 참여하는 게 문제가 된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과연 그 한국에서 올림픽 스타들도 이런 정도의 올림픽 정신에 대해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거는 뭐 개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 전체적인 문화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사실 이제 올림픽이 시작이 된다고 하면은 그런 생각도 해요. 그 대표팀 선수들 만나보면은 막 기대감보다 걱정이 많아요. 욕 먹는 것 때문에 성적이 안 나오면 결국에 뭐 다 욕을 하고 그게 당연시 되고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생활자에서 이런 것부터 우리가 한 번쯤 다시 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준희 기자님 이번 말씀하신 게 굉장히 공감도 많이 되고 그리고 실은 어떤 스포츠의 어떤 여러 가지 가치들 중에 교육적인 가치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의 엘리트 스포츠가 교육적인가? 우리는 그들을 학생 선수라고 부르잖아요. 선수 학생이라고 안 부르고 기본적으로 선수로 보는 거고 이들은 직업 선수가 되기 전에 벌써 어렸을 때부터 직업 선수의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고 이게 당연하게 느껴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미얀마의 국가대표가 느꼈던 이런 스포츠의 가치에 대한 것들을 얼마나 곱씹으면서 공부를 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아마 평소에 이병호 선생님들이 자주 얘기했던 이병호 선생님들이 아니라 이병호 선생님 같으신 분들이 최고에서 선수들 가르치면서 늘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 오늘 현장에서 기자 입장에서 얘기 들으니까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더 이야기하실 분들 있으신지 예, 여준영 교수님? 당연히 이제 교육을 받아야 되고 교육이 중요한 거는 맞고 이런 미얀마에 있는 선수처럼 저렇게 공부를 철학이라든지 여러 인문학이라든지 공부를 하면서 이걸 스포츠에 접목하게 하는 게 맞긴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선수들이 왜 얘기를 못할까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한 번 더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지금 최숙현 선수 같은 경우는 학생 선수가 아니었잖아요. 실업 선수였는데 실업 선수들이 왜 자기가 피해 당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못할까 자신 있게 그 부분을 좀 더 어른들이 지도자들이 얘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 선수들이 뭐 생각이 없어서 말을 못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절대. 왜 말을 하면 피해를 받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똑똑해서 말을 못하는 거거든요. 안 하고 숨기고. 네. 저희 빙상 같은 경우도 최숙현 선수 일 있고 바로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성남시청 빙상단 폭력 사건이 있어가지고 네. 여러 언론 매체에서도 다뤘었고 감독이 국정감사 나와서 많이 질타를 받았는데 그 결과가 어땠냐면 그 피해를 얘기했다라고 내부 고발을 했다라고 의심됐던 선수들이 다 다른 팀을 옮기게 됐어요. 감독은 남고 국정감사 출석하기 전에 감독이 선거를 도와줬던 국회의원이 그 국정감사를 안 나가게 하려고 도와주려고 여러 통로로 압박을 가했고
시청 같은 경우에는 피해 사실을 알고 보고도 됐는데 시장한테도 심지어는 그 피해 선수들이 비서실장도 비서관도 만나서 피해 사실을 얘기했는데 다 무마가 되고 선수들만 떠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뭐 이 선수들이 뭐 또 성적이 나빴던 선수들도 아니거든요. 그해 남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1등이었고 세계에서 여자 선수는 제일 메달을 많이 땄던 선수였는데 나가는 걸 보면 이보다 더 인지도가 적은 선수들은 더 심한 피해를 받아도 얘기를 못하게 되고 심지어 또 빙상 종목이 아니라 비인기 종목 같은 경우에 더 얘기를 못할 거라는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심지어는 이렇게 큰 일을 겪고 이게 결국에는 최숙현 선수 때랑 다를 게 없는 상황인데 전혀 변화가 없는 걸 봤을 때는 과연 이게 지금 뭐 여러 시민단체라든지 국회라든지 정부에서 하는 일이 지금 잘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좀 더 선수가 얘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지금 시점에서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까 왜 못할까를 다시 물어야 한다고 얘기할 때 그 제 줌에 있는 분들이 다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계시고 아마 저랑 같은 생각인데 이은경 선생님 아까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굉장히 공감하셨는데 혹시 마이크 드릴 테니까 지금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여준영 선생님의 이제 얘기를 듣고 스포츠의 특수성에 대해 얘기를 조금 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스포츠는 조금 특수한 이제 세계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선수나 젊은 지도자들이 기성 세대들보다 인권 감수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스포츠 안과 바깥 상황에 대해 스포츠 인권 감수성의 이제 잣대가 스포츠 밖에서만 적용이 되어 버리고 스포츠 안에서는 특수한 세계니까 그런 인권 감수성의 잣대를 조금 이제 들이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금 제 측근 중에 사례로는 여자 프로축구 선수 이제 친한 언니가 있는데요. 얘기를 이제 선수 생활 시절을 얘기를 했는데 이제 자기가 공격수인데 이제 경기에서 골을 넣지 못하면은 경기가 끝나고 이제 골대 그 여자 선수를 세운 다음에 이제 코치가 이제 슈팅을 때려서 몸을 맞춘다고 합니다. 해당 사실을 제가 듣고 부모님은 이 사실을 아냐라고 물어봤을 때 부모님도 당연히 아신다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부모님이 애초 운동을 하겠다고 했을 때 운동 선수 세계는 이제 일반 세계랑 다르다. 네, 스포츠 세계는 조금 특수하기 때문에 맞는 것을 조금 각오해라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이제 그런 폭력이 무마되는 특수한 사항이 이제 생기는 좀 세계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스포츠 안에 계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스포츠 밖에서 스포츠와 전혀 관련 없는 분들도 운동선수니까 맞는구나, 운동선수니까 억압을 당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문화와 구조가 조금 바뀌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과연 세계에서의 이러한 특수성이 악용되는 사례로 많이 적용이 됐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스포츠 세계가 동떨어져 있는 별 세계가 아니잖아요. 우리 사회 안에 있는 우리 똑같이 숨쉬고 이런 공간인데 마치 특별한 공간인 양, 특별한 곳인 양, 특별한 세계인 양 인식되고 용인되는 어떤 이런 문화들이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은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잠시만 제가 지금 댓글 들어온 걸 조금만 더 소개해 드리고 그리고 지금 이어서 또 말씀하신 분 제가 보니까 마이크를 들었다 놨다 하신 분들이 계셔서 하셔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아까 원민경 변호사께서 레리 라사라 성폭력 얘기하면서 아까 권영석 선생님이 얘기했던 왜 책임 안 지냐는 얘기에서 이런 미시간 대학교 주립대가 600억 배상 책임했다고 하는데 이런 징벌적 배상 제도 같은 것들이 뭐 단순 비교는 어렵겠지만 이런 걸 우리 법리에서 좀 유사하게 적용하지 있을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권영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시는 어떤 기관의 책임들에 대한 문제 의식에 대해서 이병호 선생님께서 이렇게 답하셨어요.
학교 밖 청소년까지 체육부자 챙기라는 건 명분이지만 선수 등록이나 대회 참가가 아닌 이상 결국 중학교 다니다 학교를 그만두고 실업단에 입단한 선수와 같은 사례를 감안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교육적인 취지에서 더욱 멀어지는 게 아닌가 합니다. 지금 이제 학교체육위원회를 청소년체육위원회로 바뀌었다라는 그런 현상을 갖고 이런 해석을 좀 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한 권영 선생님 답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아까 그 대통령 발언 얘기 저도 지금 들어보니까 앞에서는 유현진, 손흥민 얘기하고 꿈과 희망 막 이렇게 얘기하고 뒤에 이제 뭐 즐거운 기고 뭐 부패나 이런 것도 얘기하는 앞뒤가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마 이런 그 믹스드 메시지가 특히 이제 탑다운으로 내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력자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런 식으로 이거는 해야 되고 이건 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두 가지를 함께 하면 아마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가장 인상에 맞는 게 똑똑한 선수들이 말 안 한다라는 거 그 너무 마음 아픈 얘기죠. 그래서 정말 똑똑하고 말할 수 있는 이 친구들 다 생각 있고 다 할 말이 하는 사람들인데 안 하는 이유는 그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걷어내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그 시간이 거의 이제 마무리 될 시간은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우리 그 마무리 발언을 좀 하셔도 되고 그리고 아마 지금 저희가 이걸 끝나고 나서 이러니까 우리 안 돼 그러고 그냥 고개 숙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이 참담한 현실 안에서 우리가 과연 각자의 위치에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한번 좀 약간의 희망의 메시지 우리가 어떻게 변할 수 있다 우리가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담아서 우리 마무리 발언들을 돌아가시면 좋겠고요. 줌에서 제가 지금 기회를 안 드리고 있는데 혹시 줌에서도 말씀을 하시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얘기를 하시되 소속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이어폰을 끼고 말씀하시면 좀 하울링이 덜해서 좀 전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줌에서 얘기를 먼저 받고 플로어에서 받고 마지막 우리 패널들의 마지막 마무리 발언하면서 오늘 자리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지금 이 포럼을 계속 지켜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계신데요. 지금 총 인원 잘 보이진 않지만 이분들 중에서 혹시 발언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거나 네? 채팅으로? 예,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지난번에도 하셨던 임용석 선생님 늘이 말이 많은 게 아니라 아마 히스토리 아시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 우리 임용석 선생님 충북대 계시는데 제가 정말 아끼는 후배이기도 하지만 이 친구가 고대에서 농구부 주장하던 친구입니다. 우리나라 엘리트를 끝까지 갔다가 4학년 때 부상으로 운동을 그만뒀을 때 겪게 된 어떤 그런 정말 막막함들을 다 겪고 지금 이제 공부를 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매우 특이한 경력의 소유자여서 아마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요. 임용석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하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일단 앞으로 어떻게 지금까지 발생된 사건들에 대해서는 발제자분들이나 토론자분들이 다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앞으로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느냐에 대해서 조금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모든 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여러분들의 말씀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구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이 내용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학생 선수를 바라보는 시점, 관점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는 제가 지난번 토론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종류의 선수밖에 없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실업팀 그냥 직업 선수로만 키우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고 이 스포츠를 통해서 상급 학교 진학이나 무조건 성공을 해야 된다는 그런 카르텔이 존재하기 때문에 메커니즘이 존재하기 때문에 폭력, 성폭력이 계속 발생한다. 그래서 그 모든 책임을 학생 선수에게 귀결시키지 말고 모두가 같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예컨대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운동을 잘할 수 있게 인권이라든지 뭐 다양한 목소리들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책임들을 다 나눠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 다양한 종류의 선수들, 어린 선수들, 나이 많은 선수들, 남녀, 장애가 있고 없고의 다양한 선수들과 관련된 규정들이 세분화돼서 나와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셨고, 하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학생 선수를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우리는 학생 선수를 단 한 가지 방식으로만 해석하고 기대하고 있지 않았나. 다양한 종류의 학생 선수를 상상하고 그런 선수들을 키워내야 된다라는 말씀하셨고요. 굉장히 인상 깊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줌으로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서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들 한 분 정도만 더 받고 마무리 발언 들어갈게요. 안녕하십니까. 민변 부산지부에서 일하고 있는 이동균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늘 아기를 보면서 지금 들을 수밖에 없어서 제가 적극적으로 참석 못하게 된 걸 죄송하게 생각드리고요. 제가 최근에 제 개인적 경험은 제가 무릎을 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등 좀 심하게 무릎을 다쳐서 재활센터에 한 2년 정도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재활을 하는 엘리트 스포츠 선수들에 대한 코치들의 폭언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많은 경험들이 있는데, 일단 지금 출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코치들이 출전하지 못하는 선수라든지 팀 성적을 제대로 못 낸다는 점에 대해서 폭행 또는 폭언, 기타 등등의 많은 가혹행위들이 재활센터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두 번째는 최근에 제가 장애인 체육회에 대해서 자문을 몇 번 받았었는데, 장애인 체육회가 특히 지방에 위치한 실업팀이라든지 기타 지방 체육회와 연결되어 있는 장애인 체육회에서의 약간 체육회의 갑질이라든지 특히 인사권 그리고 출전권에 대한 자의적인 행사가 좀 문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점에 대해서도 좀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멀리서 되게 행동감 있는 백그라운드 사운드와 함께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제 전방십자인대 다치셨다고 하니까 지금 우리 이은경 선수도 아마 그런 비슷한 이유로 지금 병원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활센터에서 벌어지는 어떤 그런 반인권적인 왜냐하면 선수들한테 다쳤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선수로서의 가치가 없다라는 거고, 프로팀 같은 경우는 다치면 팀에서 방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팀 훈련에 오지 말고 밖에서 다 고친 다음에 들어와라. 이런 식으로 아예 배제시키는 어떤 이런 문화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팀 성적에 연연하는 어떤 이런 선수나 어떤 팀의 문화에서 재활하는 어떤 이런 과정에서 벌어지는 이런 반인권적 행태에 대한 문제 제기. 그다음에 이제 장애인 체육회 사실 이제 뜯어보면 정말 좋은 취지로 잘 만들어졌지만 거기에 보면 또 엘리트 체육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안 좋은 게 또 같이 있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겹겹으로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출전권과 관련된 어떤 갑질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이런 문제들도 구조적인 문제 또 문화적인 문제에서 얘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의견 감사하고 저희가 지금 요거에 대해서 바로바로 답을 하기는 특정 주제가 좀 그렇긴 하지만 우리 민변에 계시는 우리 변호사님의 의견을 좀 소중히 받고요. 이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추후에 하는 포럼에서도 또 같이 주제로 남길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자, 시간이 지금 벌써 54분이어서 이제 한 5분 정도 남았는데요. 우리 짧게 오늘 모이신 우리 패널분들 아마 각자의 위치에서 오랫동안 고민을 해오시기도 했고, 그리고 또 앞으로 또 많은 일을 하실 텐데요. 그냥 아까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기억을 하고 다짐을 하고 앞으로 어떤 스포츠를 상상해야 될까의 관점으로 해서 오늘 그냥 자유롭게 소회를 밝히는 거를 우리 하문주 선생님부터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할까요? 네. 예, 제가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하고 넋을 놓고 있었는데, 예.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사실 이게 발제를 한다는 게 굉장히 큰 부담이잖아요. 근데 발제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저를 좀 많이 성찰하는 그런 또 시간이 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그 다짐을 일부러 여러 사람들한테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 중에 하나가 직이 아니라 업으로 사는 사람이 되겠다. 예.
그러니까 어떤 직을 갖기 위해서 직을 목표로 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를, 그러니까 그 일을 목표로 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그 다짐을 일부러 놓지 않기 위해서 많은 분들한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발제를 준비하면서 제가 그 스포츠계를 바꾸기 위해서 어떤 일을 얼마나 더 해야 할까,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더 계획적으로 규모 있게 좀 더 조직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또 발제 준비를 하면서 또 했던 것 같아요.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되게 어렵게 막 헤엄치고 막 앞으로 내달리고 막 이랬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제가 서 있는 환경이 아직도 그 자리인 거죠. 정말 이렇게 늪에 빠져 있다라는 그런 느낌인데, 늪에서 제가 빠져나와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 늪을 바꿔야 하는 건지, 그래서 그 늪을 바꾸기 위해서 좀 노력을 더 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하는 것으로 본 소회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재원 변호사님. 네, 그 뭔가 변화를 꿈꾸고 그리고 사회가 발전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는 항상 좀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이 변화가 너무 어렵고 노력을 해도 바뀌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 하지만 그 조금씩이라도 저는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좀 더 긴 그 역사적인 자료 이런 거를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 계속 발전을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뭐 여러 가지. 그래서 그거는 결국에는 좋은 시절이 올 거고, 언젠가는 학생들이 옛날에는 막 이렇게 욕 들어먹고 맞고 그랬는데, 그러면 에이 거짓말하지 마시라고 그게 어떻게 운동하는데 그게 왜 필요하냐 이런 얘기 하는 날이 금방 저는 올 거라고 믿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희 기자님. 일단 이렇게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요. 저에게도 많이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 그 한 가지 꼭 얘기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그 이번에 최석현 선수 사건이 이젠 그 따돌림 괴롭힘에 의한 그 업무상 질병 사망으로 인정이 됐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게 판단이라고 보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뭐 이야기를 못하는 환경이라든지, 그리고 이 스포츠라는 게 굉장히 특수한 곳이라고 바라본다든지, 사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노동자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스포츠 현장에서 취재를 할 때랑 그냥 이제 관객 뭐 시청자로서 봤을 때 굉장히 크게 느꼈던 게 뭐냐면, 이 막 그라운드 경기장에 있는 선수들은 뭔가 이렇게 그냥 선수로 딱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현장에서 만나 보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분들도 그냥 직장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뭐 야구 선수도 사실 막 출퇴근하고, 뭐 축구 선수도 그렇고, 그분들이 뭔가 이게 엄청 이 스포츠라는 곳이 특수한 곳이 아니고, 사실 요즘 그 군대에서도 이 훈련병들이 급식 가지고 막 사진을 올려가지고 굉장히 이슈가 되고 그런 게 또 바뀌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군대라는 곳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특수하게 바라보는 사실 곳인데, 군대에서도 이런 변화가 있다면 스포츠에서도 그런 변화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실 이제 최석현 선수 사건이 되게 비극적인 사건이지만 그 많은 사람들에게 또 용기를 주기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기자 생활을 하면서 여태까지 참고 살았는데 이번에 이렇게 보면서 이제는 나도 얘기하겠다는 생각을 한다는 분도 많고, 그거는 이제 그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석현 선수 사건 때 그 경주시청팀에서 초기에 활동하던 분을 만났었어요. 근데 그분이 처음에는 이제 절대 안 바뀐다. 그 솔직히 그냥 기자님 뭐 일하시는 거니까 하는 건데 뭐 바꿀 수는 없다, 이거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나중에 가서는 본인이 막 전화하면서 되게 희망을 막 가졌다고 해야 되나? 바뀔 수 있겠다고 자기도 생각이 들고 꼭 바꾸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게 많은 부분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좀 희망, 너무 이렇게 비관만 하지 말고 좀 희망을 바라보면서 또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저희 한겨레 스포츠 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준영 코치까지 하고 우리 이은경 선생님 말씀 조금 듣고 마무리할게요. 우리 잊지 않았으니까 계속 이은경 선생님 듣고 계세요. 네. 이런 포럼을 하는 이유가 발전되고 좀 나아지고 긍정적인 면을 보려고 하는데 항상 하다 보면 부정적인 얘기만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참 이게 좀 안타까운데요. 그래도 이런 포럼이 계속 열리고 또 주말인데도 저렇게 많이 참여하시는 걸 보면 느리지만 계속된 발전이 있지 않을까, 긍정적인 면이 더 많이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이라도 좀 긍정적으로 좋게 마무리 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은경 선수? 저도 이제 저희가 변화를 위해 모인 자리여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문제를 봐야 되고, 그래서 여태까지 문제에 대해서만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조금 힘이 나는 말을 한마디 하자면, 학생 선수 이스쿨에서 사실 이 부서가 처음 생기고 체육진흥법이 개정되어서 이 부서가 처음 생겼을 때는 직원들이 되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왜 운동선수가 공부를 해야 하냐는 이제 좀 격한 항의 전화, 민원 전화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현재 학생선수 이스쿨 팀에서는 이러한 항의 전화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고 있는 시점입니다. 다들 학생수 이스쿨 이제 보충 수업을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해서만 묻는 것처럼 인권 부분에 이제 교육 파트 쪽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권의 이제 교육 파트뿐만 아니라 뭐 폭력, 성폭력 그리고 그 이외 많은 이제 구조적인 문제나 이제 문화의 변화에서도 이런 교육 부분과 같이 더 많은 발전과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 하고 싶습니다. 준비된 시간이 다 지나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그 4명의 패널, 그리고 특히 이제 정지은 선수, 그리고 우리 발제를 해주신 함주 선생님, 그리고 아까 오프닝 해주신 우리 문경 선생님 계속 지켜보고 계시는데 뭐 마지막에 손사래를 치면서 안 하신다고 하길래 제가 마이크는 안 주겠지만, 여기 현장에서도 이 일을 위해서 뒤에서 열심히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특히 오늘 줌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보신 분들, 그리고 오늘 했던 모든 내용들을 녹화를 해서 유튜브 스포츠 인권 TV에 올려놓을 테니까 또 찾아보시고요. 오늘 제가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은 사실은 이게 컨설티드 에포트라고, 우리가 함께 그 콘서트에서 각자의 오케스트라들이 하는 것 같이 각자의 위치에서 하는 어떤 힘들이 모여서 아까 김종훈 선생님께서 얘기했던 약간의 변화, 조금의 변화가 한 발짝씩 한 발짝씩 있을 수 있겠다, 어떤 이런 희망을 갖고요. 물론 그 비극이 슬프고 아프지만 그 비극을 기억하면서 그 기억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미래를 만들어야 될까에 대한 상상을 하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2차 포럼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달 17일이죠. 3째 주 토요일인데요. 3차 토론 때 3차 포럼 때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